오늘 손수조 대변인 박민영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앵글이 좀 바뀌어가지고 네, 좋은데요. 잘 잡히고 있습니까? 더 뉴스 같고 그러네요. 좋습니다. 네. 오늘 귀한 두 분 모셨습니다. 지금 요즘 그 장동혁 대표 퇴원하셨다는데 뭐 좀 들으신 정보가 있습니까? 좀 상태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수치가 단식 이후에부터 이제 수치가 계속 이제 안 좋으셔가지고 그때 온 근손실 때문에 계속 지금 상태가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근데 입원하자마자, 그러니까 입원도 미루다 하신 거잖아요. 근데 입원을 했는데도 그 다음 날부터 퇴원을 시켜달라 자꾸 이러셨대요. 근데 의사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안 된다라고 말리시는 게 아니고 그냥 단호하게 거절. 아예 이거는 불가하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이제 며칠 동안은 이제 치료를 좀 받으시고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셔갖고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일도 많이 밀렸고 해서 일단 나오셔가지고 당무 보시고 또 당의 기강도 잡아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으셔가지고요. 나오셨고 어젯밤에는 또 올림픽공원에 또 바로 아니 그러니까 어제 뭐 하셨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24시간 필보했다가 단식 8일 했다가 지방선거 또 지원했다가 이번에 또 이런 이게 아마 피로가 굉장히 누적된 것 같은데 조금 옆에서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올림픽공원에 우리 대표님하고도 같이 갔지만 각각 부스나 존들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장동혁 대표님 이제 출입 금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힘드신데 자꾸 오시면 안 된다고. 출입 금지. 걱정하는 마음에 그래서 대표님 말씀처럼 옆에서 좀 말리라고 그 정도로 병원 탈출 금지, 퇴원 금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올림픽공원은 뭐 분위기가 어떤가요? 좀 들으시는 바 있으신지. 전 전혀 변한 거 없이 여전히 뜨거운 열기. 그러니까 일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날씨가 지금 너무 덥고 습하잖아요. 그래서 겉보기에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열기가 뜨겁다고 전해지고 있고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이 도우러 오셔서 우리 또 푸드트럭 하지 않습니까? 이영풍 TV에서는. 근데 이제 하나의 좀 문화적인 공간으로 시민들께서 많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또 많은 분들이 모이실 것 같아요. 또 주말에는 또 그 공간 자체가 또 가족 간의 또 휴식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또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건 화장실을 왜 설치를 안 해주냐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화장실 좀 개방 좀 해주고 간이 화장실 좀 설치해주고 우리가 민주당 지하철장들도 아니고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고 송파구청장도 우리 국민의힘이 이겼고 송파갑을 송파남매들 전부 다 지역구인데 안 오는데 뭐 왜 조치를 안 해주냐 왜 그분들은 정작 안 오시냐 이런 원상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궁금한 게 그 송파의 그 박정훈 배현진 의원은 한번 오기는 왔습니까? 올림픽공원에? 뭐 본인들 말로는 몰래 왔다 갔다고 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배현진 의원은 언급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배현진 의원은 자기 지역구 아니라고 했어. 맞아요. 거기는 본인 지역 박정훈 의원의 지역구. 아니 잠실 7동 투표소는 배현진 의원 자기 본인 지역구에 투표함이 거기 가 있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박정훈 의원은 나 몰래 갔다 왔다. 몰래 갔다 이렇게 왔다. 얘기했고. 아니 그래서 송파에 계신 우리 자원봉사 청년 자원봉사분들이 이제 저도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연락이 저한테까지 왔어요. 처음에 이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송파구에 그 이제 쓰레기 관련한 담당 부서 과장님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 송파구에 그 통화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셔가지고 송파 민원까지 받고 계셔. 민원 받아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송파구에 그 김규남 의원 전 의원 있잖아요. 이번에 불이하게 공천이 컷오프된. 근데 일 너무 잘하거든 그 의원이. 아니 TBS에 맞서서 제일 열심히 싸운 게 김규남 씨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김규남 시장이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량이 좀 자주 가가지고 쓰레기 그걸 할 수 있게. 근데 우리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분리수거며 뭐며 너무 깔끔하게 잘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자비를 들여가지고 그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봉투며 뭐며. 그 너무 안타까가지고 김규남 송파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그 이제 그 과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더 자주 오게 했잖아요. 아니 일을 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은 안 나타나고 정작 컷오프 당한 진짜 임기 이제 한 달도 안 남긴 시의원이 나와서
뒷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얼마나 이게 주객이 전도됐는가 많이 보여주고 있고, 아니 당에서 후보를 낸다, 당에서 후보를 내서 당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을 대표해서 책임지고 그 지역을 책임지라고 하는 의미인 건데, 당의 기강이 정말 엉망이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러 갈래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안 그래도 뭐 이제 그 말씀 하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당 내부에서 그 해당 행위를 하거나 또는 당 지도부를 이유 없이 마구 공격하거나 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해당 행위인데, 그것 좀 어떻게 윤리위원회에 보낼 수 없습니까? 당연히 보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정당 생활 15년 이상 하면서 무소속을 돕는 국회의원은 전 처음 봤습니다. 네. 무소속을 돕는다라는 것은 일부의 우리 이제 당원분들도요, 실제로 현장에서 안 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해당 행위라는 걸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죠.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실 정도로 일부 당원들도 진짜 이 해당 행위인 걸 알고 인지하시고 안 하는 행동을 당의 국회의원, 심지어 당 간판 달고 당선된 비례대표, 비례대표 의원도 지금 가서 무소속을 돕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나 이건 빼박 증거들이 확실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 요청서가 거의 뭐 10만 장 이상으로 지금 접수가 윤리위에 이미 회부가 됐고요. 회부된 이 징계 요청서는 당연히 처리를 해야지요. 제가 좀 더 강론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어제 관련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에서도 보도가 됐고 MBN에서도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배현진, 박정우, 송파남매라고 불리는 두 분, 그리고 우재준 최고위원, 그리고 대안과 미래 등 이 당내 관계자들에 대해서 책임 당원들이 많게는 수천 명,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까지 일일이 서명을 받아서 그 징계 청원을 당무감사위에 접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징계 청원이 이미 6월 초부터 수차례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거를 이유로 뭐 당대표 뭐 거취가 어쩌고, 뭐 의원총회가 어쩌고, 원내대표 선거가 어쩌고, 이런저런 우리가 이유들 때문에 잠깐 묻어뒀던 겁니다. 이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 이거는 전쟁 상황에서 적군을 돕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적군을 돕는 이적 행위를 한 겁니다. 원래 군법상으로는요, 직결 처분 사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 하도 이 기득권 구태 일부 재래식 언론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원칙을 어긴 사람 징계하는 것 자체도 공격을 하는 이상한 풍토가 생겨버려서 괜히 선거 때 말 나오게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인내를 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 무소속 후보 지원을 징계를 안 하면요, 이건 평생 전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씨 복당할 일도 없겠지만, 친한동훈계가 다시 공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공천 받았을 때 제가 민주당을 도와도 그분들은 저한테 아무 말씀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타당은 똑같잖아. 무소속이든 민주당이든. 그런 정당이 존속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적군을 도와도 서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네 편 내 편이 없으면 정치를 왜 해요? 후보를 왜 내냐고요? 1번이고 2번이고 무소속이고 똑같으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가처분 절대로 인용될 수가 없습니다. 가처분 절대로 인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명분과 원칙을 가지고 확실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시당 위원장이면서 정말 긴박하게 흘러가는 서울시 선거를 패대기 치고 부산으로 가서 치킨 뜯어먹는 SNS가 돌아다니게 만들어서 무리를 빚은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계 윤리위에서 정말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맞습니다. 댓글들 보면요, 네.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댓글들 좀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것이, 아니 저런 인간들 좀 그 징계위원회 회부해가지고 좀 당원권 정지 2년 같은 거 때려가지고 다음 총선에 얼굴도 못 나오게 할 수 없어?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뭐 방법은 없나요?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윤리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당무감사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이제 우리 박명 대변인 말씀하셨던 그 원리 원칙이라는 게 결국은 당에는 당원 당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원 당규에는 개파 불용의 원칙, 그리고 타당을 선거 때 돕지 않는다라는 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대표 개인이 뭔가 칼질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지금 아니고요. 당 내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 윤리위 당무감사위를
통해서 어쨌든 징계 요청서는 이미 다 접수가 됐기 때문에요. 아, 그렇군요. 예, 이 징계 요청서를 당연히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당의 책무이고 그 베이스 근거는 당연히 당원 당규를 보고 그 원칙에 따라서 아마 처리가 징계 요청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중징계 사안입니다. 사실 원래 우리 당의 징계 수위라고 하는 것이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원권 정지가 중징계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통상 1년 아니면 3년을 당원권 정지를 하는데 무소속 후보를 돕는 것 이상, 우리 당원들이 뽑은 후보들을 패싱하고 무소속을 돕는 것 이상의 해당 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명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명까지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당원권 정지 3년은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당원권 정지 3년만으로도 2년 뒤 총선 출마 자체가 적어도 국민의힘 안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선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선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 정도 페널티도 각오 안 했으면은 그런 경고망동을 하면 안 됐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퇴원하고 와서 바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직의 기강을 쇄신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야 걸리면 이제 좀 징계감이야, 이런 어떤 어감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렇죠. 이제 당의 기강을 잡겠다라는 워딩을 하셨는데, 어쩌면 우리 당은 중심이 이제 당원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고, 예. 그것이 원칙이고요. 또 장동혁 대표 체제 안에서는 이 당원 중심주의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당 안에서 일어났던 해당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간다면 우리 당원분들이 보시기에 이 당의 원칙이 무너졌다, 기강이 무너졌다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선거가 끝나고, 사실 선거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아젠다는 지금 참정권 회복을 위한 특검, 참정권 회복을 위한 이제 이 싸움이기 때문에요. 일단 6.3 이후에 장동혁 대표 그리고 우리 지도부는 그 아젠다를 위해서 일단 가장 신경을 많이 기울인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이제 당원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당의 어떤 기강을 바로 잡는 일, 그리고 해당 행위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징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런 홍역을 치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원 중심주의 대중우파 정당이 지금 막 시대적인 강력한 요청으로 필요한데, 이걸 안에서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당이라는 성 안에서 막는, 야 그렇게 가면 우리 기득권 다 깨지잖아, 이런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 20년 전에 노사모 세력들이 친노 세력을 만들어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런 좌파 대중 좌파 정당을 어떤 팬덤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파 정당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성 안에 있는 그 기득권들이 그렇게 가면 나 기득권 다 깨지고 큰일 나, 이런 어떤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딱 그 기득권을 대표하는 언어를 그대로 구사를 했죠. 예. 지난주 의원들 수십 명을 모아놓고 세미나 같은 거를 했던 모양인데, 그때 나온 표현들이 저는 당직자이기에 앞서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실망스럽기도 했고요. 어떤 이야기들이었냐면, 우리 당의 당대표가 왜 필요한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대표가 왜 필요한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내대표 중심의 정당, 원내 중심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거 제가 깊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우리가 왜 받들어야 하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대통령이 왜 필요하냐, 국민들이 왜 뽑냐, 국회의원들끼리 총리 뽑아가지고 내각제 하면 되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는요,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들은요,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기 기득권 지키기 바빠요. 대한과밀의 말은 입으론 쇄신 개혁 타령하면서 자기 자리 내놓겠다는 사람, 불출마하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가 공천받기 위해서 쇄신 타령을 하고 있다, 혁신파의 포장지만 쓰고 있다라고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기득권이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근데 기득권 중심적으로 당 운영을 하겠다? 그 말은 즉슨 우리 민초들의 목소리, 당원들의 필요성, 니즈, 그리고 사회적인 담론 같은 것들 관심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면서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거슬렸던 거구나. 그래서 당원들 말 듣기가 싫으니까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장동혁 대표를 흔들었던 거구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끼신 거죠. 지금도 늘 자기네들이 당권 좌지우지했던 기득권 재래식 미디어들 그리고 원내 국회의원들이 편먹고 그 당원들이 뽑은 대표 지도부를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언더독이고 누가 기득권을 파괴하고자 하는 소장파냐. 아주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기득권들이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드러냄으로써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평가를 합니다. 제가 그 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 그 멘트 방금 박민영 대변인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1987년도에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지 못하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체육관 선거에서 뽑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통령을 내가 투표해서 뽑고 싶다. 대통령 직선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근데 지금 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한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직선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체육관 선거에서 뽑자. 그냥 당대표나 뭐 원내대표든 간에 뽑아서 우리끼리 그냥 말아먹자.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요 당원 중심주의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당이 흘러오는 역사 속에서 많은 체험의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이 전당대회라는 것이 체육관 선거도 말씀드렸고 당원이 이제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당협위원장이 본인 선거할 때 가입시킨 당원들이 거의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원분들은 당협위원장이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많았고 체육관 선거하러 가면서 버스 안에서 쭉 자 당대표는 몇 번, 최고위원은 몇 번 이런 식으로 쭉 이른바 오다 내려간다고 하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겪었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전자식의 어떤 투표로 좀 바뀌면서 그것이 조금 이제 없어졌고 그러한 경향이 지금 이제 뉴 미디어가 또 발달을 하면서 많은 당원분들이 당협위원장 시키는 대로 합니까? 안 합니다 이제는.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현상이 뉴 웨이브가 나타나냐면 중앙당의 당 대표를 보고 그 당 대표를 원하는 사람을 내가 찍는 겁니다 결정해서. 그래서 이 당 대표의 팬덤이 생기는 게 이번에 거의 첫 지금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시대가 오면서 사실은 우리 이 보수 우파 정당의 새로운 어떤 뉴 웨이브가 생긴 겁니다. 당대표, 중앙당 당대표를 내 당협위원장이 시킨 대로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뉴미디어를 보고 판단해서 내가 직접 전자투표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기존의 당협위원장들, 즉 원내 할 것 없이 기득권이었던 사람들이 이 뉴 웨이브를 맞이하는 길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이 확실히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뺏기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기득권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자기 모순적이냐면요. 오세훈 시장이 당대표가 왜 필요한가 했잖아요. 의원들이 하면 되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왜 필요하죠? 그렇죠. 서울시의 의원들이 그냥 서울시 의장 뽑아가지고 의장 중심으로 서울시장 하면 되죠. 서울시장 왜 필요합니까? 왜 굳이 서울 시민들이 따로 투표를 해가지고 서울시장을 뽑았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홀로 좀 충분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스스로 좀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우리 당 지금도 뭐 조직 선거를 한다, 뭐 당협이 줄을 선다, 뭐 원내 뭐 TK가 지지하는 후보가 된다 이런 얘기가 통용되지 못하게 된 지가 한참 지났습니다. 제가 참 아픈 기억이기도 합니다만은 한동훈 씨가 전당대회 나왔을 때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때도 사실 대통령 중심으로 친윤이라고 하는 여러 그룹들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희룡 장관이 10만 표 남짓하게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아픈 역사기도 한데 그만큼 당원분들께서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동원해서 무슨 뭐 당협 줄을 세워서 한다? 전혀 지금 문법에 맞지 않는 뉴미디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오히려 당원분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저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네? 생각이 되면은 자신들의 언더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지지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시대 문법, 그러니까 장강의 뒷물이 안물을 밀어내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대한민국 정치 특히 우파 정당의 이 정치판이 아주 급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원내 정치 오래 했다는 뭐 가령 뭐 육선의 조경태 뭐 의원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뭐 주호영 의원 뭐 사실상 비례대표에 거의 가까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에서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육선인 것 같으면 지금 한 20년 전에 정치 소위 말해서 원내 진입한 것인데 20년 전에
유튜브가 없었어요. 그죠? 스레드도 없었고 뭐 페북 뭐 이런 SNS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절인데 그때는 그야말로 직접 대면 접촉을 해서 사람을 사귀고 메모하고 수첩에 메모하고 또 뭐 버스 동원해가지고 산악회 조직해가지고 가면서 우리 방금 손수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요번에 당대표 1번이다 뭐 3번이다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고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또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시대인데 성박근 지금 어마어마하게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이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이 각성하고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원내 정치 오래 한 사람들 너무 이거 퇴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여의도를 이제 섬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섬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청와대도 소통이 안 되는 구중궁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소통을 현장에서 하지 않으면 정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특히나 요즘은 SNS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SNS에서도 소통을 하지 않으면 정말 그냥 꽉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늘 관성적으로 해왔던 습관을 참 버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20년 정도 정치하신 분들은 그 스타일, 그 관성을 버리기가 쉽지 않고 뭔가 이 성 밖에서 늘 이때까지는 이 성 안에서 본인이 프레임 짠 대로 뭐 이것은 미디어도 똑같은 이야기겠죠. 뭐 조중동을 이제 위시한 그 일반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밤에 정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듯이 본인들이 이때까지 이 우파 정치를 쥐락펴락 해왔던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싶지 않아 해요. 근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 밖은 정말 큰 아우성이 있고 이러한 아우성이 즉각 반영된 수치라는 것이 우리가 100만 당원이 됐습니다. 일단 당원의 수 자체가 굉장히 지금 늘었고요. 이제 당협위원장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넘어선 것이고요. 또 뉴미디어 역시 굉장히 채널도 많아지고 또 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도 2030이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즉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성 밖의 시대는 이미 한참 저 앞을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 여의도 섬 안의 이른바 뭐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던 살찐 고양이 분들이 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지율과 당원이라는 수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차기 보수 우파의 차기 지도자로서 우뚝 서고 있는 것은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화해야 됩니다. 그런 정치인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앞으로. 진짜 과거의 문법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가 직전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대표가 됐을 때부터 1.5선 당대표가 됐을 때부터 그런 기류들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직도 못 깨달았으면 이건 진짜 정치적 좀 시국을 입는 감각적인 부분에 결함이 있는 거죠. 지금도 사실 이른바 재래식 미디어 조중동이라고 하는 이 과거 우파 매체들이 이렇게까지 가열차게 당대표를 때렸던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11달이나 버틴 전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견인하고 차기 대권주자 당당하게 1등을 기록한 전례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만 보더라도 더 이상 재래식 미디어가 전국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지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조중동은 체면국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한동훈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무슨 뭐 한동훈 뭐 이상한 뭐 쇼츠 단편 무비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호감작을 하던데 그런 게 지금 전혀 통용이 안 된다는 거고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그러니까 70대 이상 관성적으로 신문방송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시는 이런 일부 어르신들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대를 제외하고는요 능동적으로 정보를 얻고 능동적으로 습득을 하는 2030 그 이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여러 지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리얼미터에서 아무리 조중동이 난리를 쳐도 장동혁 사퇴 노래를 불러도 사퇴가 지금 무슨 소리야? 그게 왜 중요한데? 재선거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는데 장동혁이 주도하는 거 아니야? 60%씩 밀어주잖아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가는 걸 보면서 이 시대 변화를 다들 절감하셔야 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변모하셔야 됩니다. 유연하게 바뀌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시를 정확하게 읽으셔라. 좀 권유를 드리고 싶네요. 지금 뭐 재래식 언론 뭐 이야기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중앙 미디어 그룹처럼 부도나는 거죠. 지금 뭐 JTBC나 뭐 중앙일보 부도가 남의 일이 아니고 지금 재래식 언론에 지금 뭐 앞으로 펼쳐질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보지 않는데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보수층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보수 평론을 하는 보수 정론지가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부도날 가능성이 아주 크죠. 자, 그런데 지금 당내에 보면은
딱 보이는 세력이 대한과 미래 그리고 친한계 이 두 세력이 보입니다. 이 세력이 요구하는 건 뭔지 그리고 자기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안과 미래, 친한계 뭐 다른 말 아닌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동일한 이제 세력인 것 같은데 이 대안과 미래라는 세력이 사실 생겨날 때부터 네. 지금까지 거의 뭐 원래 행사처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장동혁 대표 흔들기 했었죠. 뭐 딱 육상 지방선거 하는 한 몇 주 정도는 다 같이 그냥 조용하게 지냈었는데 그때가 정말 우리가 뭐 스타벅스 이슈 파이팅이며 공소 취소 이슈 파이팅이며 진짜 우리가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그 이제 이슈를 전국을 끌고 갔던 시기였죠. 굉장히 우리가 좀 똘똘 뭉쳐서 원보이스를 냈던 시기가 대안과 미래에서 조용히 하고 있었을 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대안과 미래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재선거를 외치는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다. 뭐 이런 적반하장식의 논리를 펴고 있어요. 전혀 이게 납득이 가지도 않고 이해가 가지도 않는 이상한 초식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해당 행위라는 거에 대한 이 이해가 전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재선거라는 것이요. 지금 역대급 우리 정치사에서 이토록 뜨겁게 열망이 부풀어 올랐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국민적인 열망인데 그리고 그것을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이 이슈를 가져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민심을 가져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이슈에 대해서 이것을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요. 국민의힘 자체가 그냥 민심과 동떨어지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선언밖에 안 돼요. 우리는 민심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대안과 미래가 하는 건데 역시나 대안이 안 되고 역시나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들 뭐 저 잠실에 나오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뵌 적이 없네요. 네. 관심 없죠. 아니, 해당 행위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나와 보겠습니까? 잠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당대표를 향해서 해당 행위, 그러니까 풀어 설명하자면 당에 해를 끼치고 있다. 당에 해를 끼치고 돌아다닌다. 그렇게 폄훼를 하는 분들이 뭐 올림픽공원 시민들의 목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봤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똑바로 왜 그런 요청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경청을 해봤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만 줄줄이 하고 있죠. 재선거 주장이 어떻게 당에 해를 끼치는 것이 됩니까? 첫째, 일단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재선거에 대해서 과반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갖 사족들, 뭐 사회적인 혼란이 어쩌고, 뭐 비용이 어쩌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갖다 대는데도 불구하고 과반 가까이는 전면 재선거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더 압도적입니다. 거의 80% 가까이가 일부 재선거가 됐건 전면 재선거가 됐건 재선거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당원들의 뜻을 받들고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게 당의 해가 됩니까? 자, 둘째, 그럼 지지율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 역전하고 이재명 대대크로스 온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재선거 이슈를 그럼 대안과 미래 지금 그대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의총 열어서 당대표만 까면 지지율이 오르나요? 그게 해당 행위 아닙니까? 기준이 뭔데요? 해당 행위 기준이 뭡니까?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당원들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해당 행위라면요. 맨날 의총 열어서 당대표 잡돌이하는 그대들이 하는 게 해당 행위죠. 지금 장동혁 대표는 열심히 지금 속 키워가지고 당을 지금 몸집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데 발목만 잡는 사람들이 속 키우는 사람한테 해당 행위다. 언어를 이렇게 교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저는 이 자칭 소장파들이 소장파라고 하는 말부터 보세요. 얼마나 지금 오염되어 있습니다. 무슨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정치인들 정치 수십 년 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나 소장파다 그러면서 30대 박민영이 청산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언어를 좀 적당히 교란을 하셔야죠. 그리고 개혁과 쇄신을 외칠 거면요. 기득권 타파하는 게 개혁 쇄신입니다. 우리 당 기득권 제가 기득권입니까? 국회의원분들이 기득권이죠. 서초, 뭐 송파, 부산, 대구 이런 양지바른곳에 자리 잡고 그냥 꿀 빨고 계신 분들 요즘 표현으로 그런 분들이 물러나거나 불출마 선언하는 게 그게 당의 쇄신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빳빳하게 자리 버티고 당권 투쟁하고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쇄신하고 있다. 제발 부끄러움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해당 행위가 됐건 소장파가 됐건 쇄신이 됐건 좀 언어의 뜻을 적확하게 이해를 하고 쓰셔야 되고요. 저는 이런 프레이밍에 대해 동조하는 언론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언론인들 안 부끄럽습니까? 언론이 뭐 하는 직업이에요? 언어를 가지고 정론 직필을 해야 언론 아닙니까? 언론이 지금 나서서 언어를 교란하고 있어요. 쇄신이 소장이니 말 같지도 않은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언론도 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재래식 언론에 종말을 재래식 언론 스스로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다. 스스로 좀 염치를 알았으면 합니다. 제가 재래식 언론의 대명사 KBS에서 민노총 해방국입니까 이러다가 제가 해임됐는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언론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상태가. 자, 그런데
그 최근에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딱 들어보면은 특히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비대위를 만들고 뭐 희한한 소리를 하던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오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한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이제 질문에 관계가 좋다, 그리고 사이가 좋다. 초선 때부터 이제 법사위도 같이 하시고, 또 이제 원내 지도부도 함께 하시면서 사이가 좋다 하셔가지고요. 사실 일부 언론에서 조금 프레이밍 하고자 하는 희망사항을 내비치고 있는 디커플링은 원내대표와 우리 장동혁 대표 간의 디커플링은 좀 없는 거다라고 이제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들었고요. 사실 이제 이 언론에서는 우리가 프레이밍이라고 이제 언론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싶은 그 창을 만들지요. 지금 중앙일보 JTBC가 부도가 난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저는 편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 민심과 굉장히 이반되는 프레이밍을 좀 억지로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JTBC 같은 경우는 최순실 사태 때부터 해서 이렇게 정말 민심과 좀 다른 부분을 억지로 하려고 프레이밍을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의 민심 이반을 가지고 왔고,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이 편향된 언론을 안 보기 때문에 구독자가 없어지니까 광고가 안 붙는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똑같이 신임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어떻게 보면은 디커플링, 이간질시키려는 그런 프레이밍이 조금 작동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그 풀 워딩을 조금 다 한번 보시면은 사실 뭐 대표의 사퇴라든지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방점에 찍힌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의 어떤 그런 통합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에서 말씀을 하신 거지, 이것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원하는, 일부 재래식 언론이 원하는 뭔가 장동혁 대표 사퇴를 이제 기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도 3선 국회의원이고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는 관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원내대표 됐으니까 뭐 조중동이랑 식사 한번 하고 인터뷰 한 번씩 돌고 그러면서 현안에 대해서 또 이제 논평도 한번 하고 뭐 의원들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하는 명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좀 너무 이 조중동, 이 재래식 미디어들의 좀 의중에 놀아나는 듯한 액션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의도를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조중동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조중동 했던 레퍼토리가 똑같잖아요. 성호석 원내대표 때도요, 투톱 간의 갈등설, 사실상 당대표는 원내대표라느니 원내대표가 더 일을 잘한다,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식으로 당권 흔들기에 바빴던 언론들이거든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언론들이 조금 띄워주니까 살짝 들뜬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도 저는 들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죠.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대통령의 거취를 묻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무슨 굉장히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 것뿐인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관할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가 당대표 거취에 대한 물음, 한병도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원내 현안들 있잖아요. 원구성이 됐건 특검 국조가 됐건 이와 같은 현안들에 집중을 하는데 너무 좀 그렇게 언론의 떡밥 만들기식의 그 질문 공세에 너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모범생처럼 답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강론으로 가더라도 집단 지도 체제까지 이제 언급을 하셨고, 뭐 비대위 가능성까지도 이렇게 거론을 하셨는데 이거 자체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칫 원내대표가 당권 투쟁에 나선다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원내를 대표해야 되는데 당대표를 흔들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비대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나? 이런 생각을 싹트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불필요하게 이 원내대표 초기부터 야욕을 드러냄으로써 리더십의 흠집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은 원내 현안들, 원구성도 지금 저희 비상이에요. 민주당이 18개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 원내 현안부터 잘 챙기시는 것이 순서가 맞다,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잠시 광고 하나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알부민 많이 드시죠? 알부민 제품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신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남재현 원장의 리포좀 발효 알부민 2090 NMN입니다.
리포존 발효공법을 적용해서 영양 전달력을 아주 높였고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NMN까지 함께 담아 있습니다. 밀크 시슬, 헛개나무, 차가버섯, 골드 키위 유산균 등 다양한 부원료를 추가해서 활력과 컨디션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액상 타입이라서 이 마시기도 편합니다. 하루 한 병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시청자 여러분들 1+1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배너에 있는 안내 번호로 전화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정권의 지금 지지율이 급전직합니다. 2달 사이에 2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2030으로 넘어가면 이건 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 왜냐 2030이 10년 지나면 30, 40이 되는데 우리 사회의 이제 주력 세력이 될 터인데, 물론 4050 세력보다 인구수는 조금 적지만 앞으로 이거 민주당이 이거 장사해 먹기 힘들겠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 지지율 데드크로스 난 거 이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6.3 지방선거 전과 후로 좀 급격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크게 변화했다라는 것보다는 그 아젠다는 저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참정권 침탈 사태이죠. 이거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대응 자체가 너무나 민기적거렸고 어쩌면은 이거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2030이 좋아하지 않았던 이재명 정권이에요. 오죽하면 10대들이 안 내면 이재명 가위가위보 이거를 한다고 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워낙 인기가 안 좋았던 2030들은 오히려 지금 이 참정권 이제 회복, 이 민주화 항쟁을 하면서 더더욱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050의 그 민주당 원래 코어 지지층이라고 했던 4050도 지금 보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으로 봤을 때도 서울, 인천, 경기가 빠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좀 큰 아픈 부분일 텐데요. 지금 뭐 김어준 씨의 분석으로는 마치 우리의 그러니까 이른바 문조 털레유라고 불리는 팀 김어준에게 밉보여서 너네들이 지금 지층이 빠지는 거다. 이재명 쪽이 빠지는 거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글쎄요.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 자기 생각인 것 같고 지금 이 정책 방향 자체가 안보 무너지죠. 지금 물가 환율 다 무너지죠. 뭐 이런 외교 무너지고 있죠. 부동산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경제 상황들이 빨간불이 켜지면서 4050들도 지금 돌아서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명청 대전 자체도 굉장히 본격화되면서 내부에서 이 민주당의 지금 이 미래가 안 보여요. 깜깜해요. 2030 미래도 없고 지금 이 세력과 세력 간의 다툼이 거의 죽고 죽이는 싸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내부의 이 갈등이 정말 이 죽고 죽이는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 그리고 어쩌면 민주당의 지지층 분들도 이 이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 그 명청대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만약에 뭐 내일이라도 김민석 대 정청래 대 김민석 붙으면 민주당이 누가 당대표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까? 일단 국민의힘이라면은 저는 그래도 김민석이 가능성 높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면? 네, 국민의힘 자체는 대통령 정당이고 제도권의 어떤 이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정당이라고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안정성, 그러니까 집권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어떤 집권한 상태 내각을 흔드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거 뭐 우리도 알고 당원들도 알고 전부 국민들도 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권과 적대하는 지도부가 나오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 주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을 스스로 끌어내본 가장 첫 번째 전례를 남긴, 그러니까 물론 탄핵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한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만 놓고 봤을 때 그 민주당의 그리고 태생을 봤을 때도 민주당은 시민사회 정당이었어요. 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권을 얻은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문조톨레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우리가 진보 적장자다, 우리가 운동권 세력의 적자다, 성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세력들을 대놓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네들은 그냥 흘러가듯이 온 애들이잖아, 자리 얻으러 왔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 속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에 대해서 딱 정청래의 한마디가 민주당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정권은 짧다. 이재명 1년 했지만 4년 짧다. 4년 남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당이 부역하고 우리가 총선 말아먹고 공소취소 하다가 같이 나락 갈 거야? 아니면 나를 찍어야지. 이게 지금 정청래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게 민주당의 정서에는 통한다는 겁니다. 제도권의 안정성보다 당이 더 중요하다. 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 쪽의 의제가 조금 더 힘을 받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손수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재밌는 상상을 해볼까요? 저는 평택 시즌2가 될 것 같습니다. 아, 평택 시즌2. 네. 거부지리로. 네, 여러분 평택 보시면은 그야말로 명청대전의 어떤 1단계 사전 그 맞아요. 싸움을 본 거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유이동, 물론 우리 유이동 후보께서의 자력이 있으시고 이제 경쟁력이 있으셨지만 이 명청대전의 측면에서만 분석을 했을 때 조국, 이른바 친청 계열로 불리는 이제 조국 쪽에서 뭐 본인이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민주진영의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쇄빙선을 어디로 끌었습니까? 민주당 쪽으로 되게 막았어요. 네, 그래서 서로 그렇게 네거티브 싸우다가 둘 다 쫄딱 망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정청래, 김민석 둘 다 쫄딱 망하고 어부지리로 송영길이 될 수도 있다. 아, 송영길이 될 수 있다. 예, 왜냐면요, 송영길 이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분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막 들어오고 할 때 이미 당에서 꽤 원로로 계셨던 그렇죠. 분이고요. 이분이 또 지지하는 본인들의 세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파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 분 다 일단 출마를 해가지고요. 나중에 결선을 할 건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친청 쪽에서 벼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민석에 대해서 벼르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모든 화살이 친청 쪽에서 친명 쪽으로 쏘는 화살이 송영길에게는 안 가고 그냥 김민석에게만 다 꽂힐 거거든요. 그러면 그 폭탄 투하를 받은 김민석이 휘청휘청하면서 결국은 그 빈자리를 송영길이 꿰찰 수 있다. 송영길은 어쩌면 그 구도를 보고 지금 결선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설득력이 있다고 지금 어느 분이 댓글을 쓰셨는데, 자, 그럼 만약에 송영길이 되거나 김민석이 만약에 되면 저 반도체 클러스터 날아가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아까 우리 손수 대변인 분석에 조금 더 일단 얹어서 첨언을 좀 하자면, 이재명이 과연 김민석을 100% 신뢰를 할까? 사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야 뭐 이미 루비콘강 건넌 지 한참 됐을 거고요. 근데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로 정청래와 지금 보조를 맞추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입장 선언했거든요. 이재명의 어찌 보면은 방향성을 거스른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공원 사태 터지고 나자마자 했던 얘기가 특검 받자, 필요하면 특검도 해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김민석 총리입니다. 특검은 그 어떤 특검이 됐건 간에 야당이 중심이 되면 정권에 굉장한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적으로도 이재명도 60% 책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 60%가 책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자신의 대리인으로 나선 총리가 동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20년 지기 한동훈도 하루아침에 배신하는 게 정치 바닥인데 김민석이 뭐라고 이재명을 끝까지 싸고 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재명도 그 조바심에 저는 송영길이라고 하는 스페어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송영길 이제 의원이죠. 의원 전 대표. 그러니까 과거 이재명을 위해서 계양 지역구까지 내주고 서울시 선거까지 출마를 했던 충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김민석보다는 송영길이 믿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을 교묘하게 경쟁을 시키면서 충성 경쟁을 시키는 구도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 사실 저는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는 누가 당권을 잡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현금 박치기 돈 때려박기 식으로 지금 무조건 일단 호남으로 보내겠다는 건데, 제가 호남 지역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의 생리는 효율성과 투자 가치예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느냐인 건데 전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인프라망도 안 갖춰진 곳에 기업이 맨 땅에 헤딩을 한다 수백 조를 들여서 가능하지가 않고요. 정권 짧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습니다. 어차피 한 1년, 지금도 이미 레임덕 소리 나오는데 몇 달만 더 지나 보세요. 기업들이 굳이 정권에게 굴욕적으로 니즈를 맞출 필요가 사라지게 되고요. 흐지부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몇 년을 지금 해야 될 사업, 이재명의 임기 몇 년 때문에 수백 조를 날릴 기업이 과연 어디 있을까?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예, 깨끗하게 다리미로 다려주셨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될 건지 대충 이제 감이 잡힙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저 국민 항쟁, 민주화 운동으로 많이 명명을 하시던데요. 앞으로 이 선관위 사태, 재선거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이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선관위 자체를 이제 해체하기 위해서는 이 헌법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인데요. 지금 이 선관위가 뭐 상임이고 비상임이고 이 구조를 바꾸는 이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국정조사 하는 거 지켜봤었죠? 선관위는 이미 그 자체가 이미 부패가 됐고 그 어떤 부분이 부패가 됐는지를 일단 특검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특검이 먼저다. 국정조사로는 지금 이 될 일이 아니고 출석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띈 이 특검이 반드시 야당 주도로 일단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디가 골마 터졌는지를 일단 봐서 그거를 고쳐서 선거 제도를 지금 개혁하는 문제, 사전 투표를 없애는 문제, 본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이런 해답을 우리가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두고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뭡니까? 그냥 물타기입니다. 예, 물타기고요. 개헌이라는 것이 원포인트가 될 수가 없지요. 개헌을 건들기 시작하면 이것은 당연히 권력구조 개편을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연임 안 하겠다는 말 합니까? 이런 방구 그 연임 안 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은근슬쩍 스리슬쩍 개헌을 이야기하는지 정말 저희가 정말 의문스럽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우리 참정권 회복 사태는 반드시 특검을 가야만 합니다. 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당 지도부는 물론이거든요. 원내 지도부 그리고 110명의 의원 모두가 지금 모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이 특검입니다. 예, 그래서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는 문제가 우리 어쩌면 지금 작금의 국민의힘의 명운이 달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일단 국정조사가 한 차례 이루어졌습니다만 국정조사 여야가 이렇게 사부작하는 방식으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 많은 국민들께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저희도 그 처음부터 국정조사는 특검으로 가기 위한 마중물이자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본질은 특검에 있다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민주당이 뭐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를 하고 새로운 명칭과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새 기관을 만들자는 취지예요. 그냥 선관위를 자기들 입맛대로 개조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면피성 구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특검을 해야 어디까지 재선거를 해야 될지, 어디까지 선관위가 부패를 했는지, 선관위의 회계나 이런 가족 채용과 같은 이런 부정 비리들은 어디까지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선관위를 우리가 어디까지 고쳐야 할지, 선거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윤곽이 잡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인과에 대해서 먼저 규명을 하고 나야 그 원인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지금 이번 주 나왔던 특검 찬반에 대한 조사에서 83% 이상 압도적인 국민들께서 선관위 맞아요. 특검에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정치인들이 받들어야 될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도 말로만 선관위가 국민을 능멸한다, 충격이다 말만 하지 마시고요. 특검을 꼭 받아야 한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손수조 박민영 대변인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습니다. 역시 플렉시블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상황 판단이 잘 되고 미래가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덕분으로 또 장동혁 대표께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이렇게 당무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지난 몇 달여 동안 여러분들 정말 이 도대체 이 당에서 해당행위 일어난 일들, 도대체 원칙이 기강이 무너지는 일들 너무나 속 답답하게 지켜보셨을 텐데 이제 정말 당 대표의 워딩으로 기강 확립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이 당에서 필요한 어떤 제재들, 징계들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을 제대로 좀 원칙을 좀 세워서 좀 건강한 진짜 보수 재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보수 재건의 그 첫 출발점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혁 대표께서 매일신문 펜앤마이크 잇따라 출연하시면서 그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들, 수요일 기자회견 이야기들을 상당히 구체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장혁 대표 이제 시즌2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거 끝나고 새로 출발을 하니 네, 시즌2 어떻게 좀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대체적으로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같은 결론입니다. 원칙을 바로 세우고 당의 기강이 확립되어야지 우리가 국민들께 우리를 믿고
믿고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단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당을 규탄을 하고 총선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밑작업의 시작이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의 이 지지와 성원을 등에 업고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손수조 대변인, 박민영 대변인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